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이제 특정 게임보다도 조금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뭐 디지털 게임이 아니더라도 윷놀이를 해도 뭐 화투를 쳐도 상대라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죠. 혼자 놀면 쓸쓸하고 재미없죠. 예,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 디지털 게임에서는 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와 맞서 놀아주는 그 상대를 우리가 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이제 디지털 게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적에 관련된 굉장히 큰 트렌드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게임에서 적이라고 하면은 뭐 악당 같은 존재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 나쁜 놈을 죽여 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아 이거 봐라 게임이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대체로 악당이라는 상정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저 상대와 싸워야 되는데 저 상대가 착한 사람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간과 굉장히 척을 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와 맨날 싸우고 있는 어떤 적국들을 상정을 하고, 그래서 적이라는 대상을 항상 상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나온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밑에 이제 조그만 우주선이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총알을 쏘고 위에는 뭔가 외계인 같은 무리들이 줄을 지어서 막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름도 그렇잖아요. 스페이스 인베이더. 우주에서 뭔가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이거는 클리셰라고 하죠. 외계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맞아서 지구를 지킨다라는 이제 아주 단순한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계에서 쳐들어오는 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이 꽤 오랫동안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후로 80년대 오락실을 거의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임은 갤러그라는 게임이 있을 겁니다. 갤러그 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갤러그랑 비슷하게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 둘이 다 외계에서 적들이 줄지어서 막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 맞서서 뭔가 총알을 쏘면서 싸우는데,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에서 갤러그로 오게 되면 화면이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매우 알록달록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모양이 뚜렷해지죠. 그냥 흑백의 네모난 덩어리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파리 모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파리인 이유도 그렇죠. 인간이 파리랑은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쏴서 맞춰 떨어뜨린다인데 막 비둘기 이러면 좀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처럼 생긴 외계인이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으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거대 파리를 무찌른다라는 건 막 쏴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렇죠. 죄책감이 없죠. 예,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도 이렇게 여름에 보면은 이제 날 더워서 슬슬 이제 파리들이 오기 시작할 텐데 그 신문지 봐서 한 마리 잡아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안에 녹여 놓으면서 내가 플레이할 때 나의 공격을 받는 적은 보통 악당이라고 포지셔닝이 됐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습니다. 파리긴 하지만 얘는 결국 외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뭐 외계인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보면 과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의 외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미지의 존재, 굉장히 지능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마블 영화 시리즈에 보면은 외계인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뭐 타노스 같은 악당 외계인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과 같이 하는 외계인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80년대의 외계인이라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조건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하면 지구를 침략하러 온다라고 우리는 일단 무기를 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80년대 오락실에는 외계인이 나왔다 그러면 100% 적이었던 어떤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 80년대 시대상 때문일 텐데요. 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약간 옛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제 과거의 과학자, 요즘의 과학자를 비교하는 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밈 중에 하나가, 옛날 과학자는 달에 가는 로켓을 만들고 태양계를 벗어난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뭘 하느냐? 여러분,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멋있는 일들을 하던 과학이 요즘은 아주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과 7, 80년대 과학은 좀 다른 방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7, 80년대 우주 얘기하는 것과 지금의 우주가 굉장히 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70년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미국이 60년대에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보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디는 걸 생방송으로 보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네. 또 당시에 인간을 달로 보냈던 그 로켓이 있어요. 세턴 5라는 로켓은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규모가 크고 그 사람도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걸 다시 만들 수가 없다고 해요. 설계도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아는 과학자들이 다 늙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시는 달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달에 사람을 보낸다 정도의 비싼 프로젝트. 근데 실제로 달에 갔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무렵의 어린이들은 이제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과학 때문에 장래 희망이 전부 과학자였고 그 과학도 어떤 과학이었냐면 전부 천문학, 우주개발 쪽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시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우주개발이라는 아주 거대한 트렌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과학기술은 지금 더 발전했는데 우주 개발은 확실히 과거에 더 많은 도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조금씩 네. 화성에 가겠다. 뭐 시작됐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조금 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펀딩을 더 받으려는 움직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그 거대한 로켓을 굳이 달까지 쐈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냉전기라는 배경을 짚습니다. 우주 개발은 말씀드린 대로 돈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정말 자부심만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많은 자원을 막 미국 같은 경우 소련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 단위로 돈을 썼는데 그게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우주 개발에 많이 쓰이는 로켓이라는 게 결국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의 기술 원천이었다는 점이었죠. 다시 말해 우리는 평화적으로 달에 로켓을 보낼 거야라고 하지만 그 기술을 조금만 바꾸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군사적 문제가 첫 번째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가 두 체제가 냉전이란 시대 안에서 자존심 경쟁을 벌였다는 점이 있죠. 냉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을 직접 전쟁이 아니라 뭔가 첩보전을 하고 우리가 더 잘났어. 소위 요즘 말로 플렉스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하기 가장 좋았던 게 어차피 로켓도 개발하는데 우리의 기술이 훨씬 뛰어나서 우리는 달에 사람도 갔다를 보여주면 경쟁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7, 80년대의 그 과학기술이라는 건 정말 거대한 우주 개발을 양 국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두 축이 정말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냉전과 우주 개발이 연계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게임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7, 80년대 대중문화가 상당 부분 이 냉전 분위기에 빚지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이 당시에는 스파이물이 엄청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직접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상대하는 적이 이제 서구 진영에선 소련이 나옵니다. 근데 소련과 진짜로 전쟁을 한다는 얘기를 하긴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첩보물 같은 게 일반 TV 드라마에선 엄청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SF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우주에 직접 인간이 갈 수 있다는 판타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주라는 대상으로 배경을 넓히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게임에는 악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악당이 소련으로 표기하기엔 살짝 눈치가 보이고 SF 과학이라면 넓어진 우주에서 들어오는 적이라면 뭐가 있을까? 이때부터 그러면 야 외계인이 우리의 주적이다. 네. 외계에서 침공이 들어온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엄청 퍼뜨리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게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게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UFO 얘기예요. 어때요? 아나운서께서는 최근에 UFO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UFO 대백과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애들이 막 돌려보고 맞아요. 이랬는데 요즘 그게 싹 사라졌어요.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 UFO라는 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군사기술 경쟁을 하면서 비밀리에 이런 기계 실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수상한 비행체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민간인이 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지나갔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저것은 소련의 정찰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비밀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에 이제 미국 관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음모론이 올라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인류는 우주로 발을 딛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우주라는 공간이 들어왔어요. 그럼 네.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주에서 온 미확인 비행 물체다. 그래서 이 무렵에 UFO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요즘 밝혀지는 건 다 그렇죠. 이제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면서 사실은 그건 정찰 위성이었는데요. 뭐 사실은 그냥 정찰용이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인간이 만든 기계였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입을 다무니까 음모론만 퍼져나가게 되고 이게 거대한 담론 체계가 되면서 UFO 얘기가 정말 거대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왜냐?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카메라가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모두의 손에 카메라가 한 대씩 있으면 UFO가 찍혀도 더 많이 찍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UFO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담론, 이야기 속에 있었다는 그런 걸 증명하게 되는 경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목격된 미스터리를 뭐 UFO나 외계인으로 인식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드라마 엑스파일 스토리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엑스파일이란 드라마 이제 청취자분께서 젊은 분이시라면 아 이게 뭐야라고 하실 텐데 네. 90년대에 정말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했던 이제 드라마였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게 저 때는 화요일 밤 11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야자를 이제 도망을 쳐서 네. 이걸 본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엑스파일이 80년대에 퍼졌던 그 UFO 외계인 음모론을 90년대에 총 집대성한 백과사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른바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것이 80년대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큰 테마였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악당, 적을 명확히 상대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디지털 게임에 들어오면은 오락실에 있는 거의 모든 게임들이 뭔가를 쏘는데 대상은 항상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설정들이 다 비슷해요. 서기 2000 몇 년 뭐 외계가 침공해왔는데 지구의 마지막 남은 초고속 비행기로 외계인을 무찌르자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오락실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화면 스크롤되면서 네. 뭘 막 쏘는데 뭐 오징어도 나오고 하늘에 문어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냉전기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외계인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이제 게임 안에 쏙 들어와서 네. 자리 잡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이렇게 정말 외계인의 침공을 다루는 게임들이 줄었어요? 이거를 뭐 떡 부러지게 우리가 그럼 소련이 90년대에 무너졌으니 이제부터는 외계인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게 이제 콘텐츠잖아요. 네. 한번 외계인이 재밌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두고두고 써먹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외계인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요즘의 외계인은 조금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우리에게 무기를 겨눈다기보다는 뭐 말이 통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 SF들 보면은 외계인과 인간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러면 어떻게 통역을 하지? 이런 걸 다루는 컨텐츠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외계인 자체가 슉 하고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적어도 탈냉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90년대 이후의 시기에 넘어오면서는 정말로 외계인을 대상으로 뭔가 쏘는 게임의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득세하는 다른 적들의 등장이 있죠. 예를 들어 90년대에 나오는 게임 중에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외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계인보다 더 독특한 신체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죠. 뭐 팔이 늘어나고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 인도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나 되게 정확하게도 지구를 그려놓고 네. 세계 지도에서 나라의 국기를 꽂아놓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이라는 게 더 이상 외계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계인 UFO의 이야기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외계인 얘기가 없잖아요. 그 시작이 되면서 좀 더 대중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는 뭐지를 찾다 보니까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 혹은 뭐 냉전에서 미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 뒤에 전쟁이란 건. 그러면 이 구석구석에 있는 다양한 적들을 다 다뤄보자라는 형태로 게임에서의 적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뭔가 쏘는 게임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조금씩 다뤄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전쟁 때는 이거를 게임으로 다뤘다 그러면 욕을 먹었겠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결과적으로 끝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데탕트라고 하는 동서 양진영의 냉전기가 해소가 되면서 이걸 좀 이제 역사로 다뤄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카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총 쏘는 게임은 밀림에서 베트남 전쟁 같은 걸 다루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뭘 그리냐면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그리죠. 네. 이때부터 게임에 많이 들어온 게 그래서 주먹 싸움입니다. 뒷골목의 이야기. 파이널 파이트 같은 경우는 딱 정확히 미국 그 뉴욕의 뒷골목에서 깡패들이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메이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외계인이 빠진 자리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이런 공격과 방어를 구현할 수 있는 건 뭐야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미시적인 영역, 일상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액션들을 게임들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 게임에서는 또 악당이나 적을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옛날 게임은 전부 사람이 컴퓨터와 상대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왜 너구리 같은 게임을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게임이 결국은 컴퓨터가 제시하는 게 똑같잖아요. 매 스테이지가. 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십니다. 눈을 감고 깨세요. 그러던 시대에 요즘에 들어오면은 이제 온라인이 보편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굳이 사람을 상대할 AI를 만들질 않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을 붙여놓으면 알아서 잘 노니까 이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개념이 된 거예요. 오히려 요즘 같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겨루는 뭐 온라인 멀티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한쪽을 악당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고 컴퓨터가 적일 땐 컴퓨터가 악당을 하면 돼요. 컴퓨터는 기분이 안 나쁩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하나는 선한 캐릭터, 하나는 악한 캐릭터면 악한 캐릭터 하는 사람은 그렇네요. 예, 나는 왜 악당이어야 돼?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똑같이 외계인이 나오더라도 걔도 나름 이유가 있어라는 그 외계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예요. 스타크래프트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돼 싶을 정도인데 네. 크게 세 종족이 나옵니다. 인간의 종족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토스와 저그라는 외계 종족이 있어요. 프로토스는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종족이고 저그는 약간 벌레 같아요. 꿈틀꿈틀.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게임이었다면 프로토스와 저그가 그냥 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냥 인간이 다 무찔러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세 종족을 다 사람이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주종적이 적은데 악당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악당은 그 라이벌이었던 임요한 씨를 우리가 악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을 다루더라도 이제는 저것은 인간의 적이라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멀티플레이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선악의 구분이라는 게 게임에서는 사라지고 그냥 쟤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야라는 형태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전과 함께 이 게임 속의 선악 구도도 사라지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선악 구도라고 하는 게 80년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우리가 그냥 너와 내가 영원히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싸우는 것까지만 다뤄지는 게 오늘날의 게임들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서 단순히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서로 각자의 이유로 각자 얽혀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정신없는 시대다라는 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야기인 거고 이게 우연찮게도 디지털 게임에서도 선악이 명확했던 80년대에서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적이라는 개념도 크게 변화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나의 상대 적을 설정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스토리까지 또 얘기를 네. 꼭 해주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악당, 쟤도 나름 이유가 있어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